바이피케이션을 김효선께서 이 데이터와 또 케이스 많이 보여주셔서 저희 다음 강의가 그거를 좀 메꾸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Understanding Bifurcation은 제가 강의하기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네 바이피케이션이 흔히 컴플렉스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아나토미 자체가 컴플렉스하기도 하지만 시술 자체가 컴플렉스해요. 그래서 컴플렉스 프로시저 자체가 이 컴플리케이션의 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피케이션을 잘 이해하고 이해한 바탕에서 가장 간단한 시술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문제없이 프로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베슬 사이즈죠. 바이피케이션 3개의 베슬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엔지오그래피가 그 베슬 사이즈를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잘 알려져 있고요. 아이버스가 가장 좋은 툴이고, 그래서 저는 특히 바이피케이션 할 때는 OCT보다는 아이버스를 선호합니다. 사실 바이피케이션의 그 베슬 사이즈의 릴레이션십을 좀 이해하는 것이 엔지오와 아이버스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한데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페런트 베슬의 에리어가 이 메인 브랜치나 사이드 브랜치의 에리어의 합과 같다, 이렇게 인투이티브하게 생각되죠. 컨티뉴티 이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 플로우를 분석해 보면은 이 플로우가 이 바이피케이션을 지날 때 가장 적은 그 웍을 만족하는 다이미터를 갖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수십 년 전에 모레이가 계산해 놨습니다. 3승의 관계에 있다. 이게 모든 브랜치에 관계된다. 최근 후어라는 사람과 카사비라는 사람에게 다시 계산해 보니까 3분의 7승과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썰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ABC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피네슬론인데, 이건 순전히 엔지오그래피 가지고 만든 것이고요. 두 브랜치의 다이미터의 합이 0.678을 곱하면 페어런베스의 다이미터라는데, 이게 사실 다이미터가 작아지면 부정확해집니다. 예를 들면 사이드 브랜치의 다이미터가 제로가 되면 페어런베스이 더 작아지죠, 그죠? 큰 베슬에서는 잘 맞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 저희가 아이버스를 31개의 트루 바이피케이션, 30개의 엔지오그래픽 노멀 바이피케이션을 분석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봤습니다. 에리어를 보면은 합보다는 페어런베스가 더 작고 통계적으로 유효했고요. 모레이즈 로우는 잘 맞고 p-밸류도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논문에는 실제 않았지만 피네와 후오카삽을 분석해 보니까 여전히 p-밸류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서 저는 모레이즈 로우가 그래도 가장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모레이즈 로우는 이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프락시만 에리어가 이 에리어의 합보다 큽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키싱 블론 할 때 흔히 오버사이즈 되기 쉽다. 그래서 양쪽을 높은 압력으로 블루닝 하더라도 키싱 블론은 마디스트하게 하는 것이 오버사이징이나 인주를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인프런스가 뭐냐면은 페어런 베슬은 메인 브랜치보다 작다, 크다. 당연한 건데 흔히 시술할 때 많이 잊어버립니다. 엔지오에서 어떻게 보이든 그 차이는 사이드 브랜치 사이즈의 펑션이다. 그래서 사이드 브랜치가 크면은 어떻게 보이든 두 베슬은 굉장히 큰 차이의 베슬 사이즈의 디퍼런스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사실 얼키 크론 신드롬에서는 포스티브 리모델링이 많기 때문에 잘 맞지 않고, 칼스케이션 심한 경우에는 네거티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런 백그라운드겠지만 아이버스는 만다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플렉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것 또한 엔지오그래피에서 어떻게 보이든 크라이나는 거의 디지즈 프리입니다. 크라이나의 반대쪽 어버 크라이나 에리어가 블러로 플렉도 많고 플렉 버던도 많고, 이거는 패솔로지컬리도 증명되어 있고 저희가 아이버스 스타디에서도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베슬 사이즈와 플렉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해서 아나토미에 맞게 스텐팅을 해야 되는데, 흔히 우리 그렇게 크로스하죠, 그죠? 베슬 사이즈가 엔지오그래피로 프락시말에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크라이너가 시프트되고, 또 플렉은 크라이너에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렉은 위쪽 입술 레터럴 파트에서 플렉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사실 플렉 시프트냐 크라이너 시프트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논란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크라이너 시프트의 첫 단초는 뭐냐면 2005년에 구본근성이 발표한 FFR 연구였습니다. 사실 스텐트를 넣고 난 다음에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밀이 딱 핀치되고 굉장히 심한 스테노시스가 있어도 FFR은 괜찮은 것이 많았다. 왜 그러냐? 이것은 대부분 크라이너 시프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라이너 시프트는 굉장히 짧습니다. 숏하고 그도 굉장히 엘립티컬하고, 흔히 엔지오그래피 그런 익제저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노시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최초로 밝힌 바 있고요. 저희도 아비스 스터디 가지고 뭐 이 크라이너 시프트
플렉 시프트 연구를 많이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연구는 잘 안 알려졌지만 아산의 강수진생이 한 연구입니다. 아이버스와 FF를 동시에 했는데 스터디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플렉 시프트가 없으면 펑셔널 컴프로마이즈는 없다. 이 카라나 시프트 가지고는 펑셔널 컴프로마이즈 만들지 않는다는 걸 FFR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비스2에서 이제 한주홍성이 쓴 논문에 의하면은 5개의 이제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 프레딕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첫 번째 2개는 사이드 브랜치 플렉 버든, 그죠? 랭스와 디지즈. 두 번째는 페어런 베슬의 플렉 버든. 디지즈 저하기 어큐크론 신드롬이 플렉 버든이 많잖아요. 소프트 플렉도 많고. 그래서 카라나 시프트가 엔지오그래피클리는 굉장히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펑션 컴프로마이즈는 플렉 버든이 일어난다. 이건 분당 서울대 영상의학과에서 분석한 겁니다. 보면은 이 2개의 사이드 브랜치 오클루전 프레딕트는 입술라테럴 사이드의 페런트 베슬의 플렉, 이분의 플렉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지 않습니다. 카라인은 플렉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서 플렉이 들어가고 그다음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미 플렉 버든, 전부 플렉이 결국 뭐 카라니 시프트 굉장히 그 새로운 개념이었지만 플렉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스텐트를 시술할 때는 역시 아나토미를 가서 시술할 때 시술을 하고 카라니 시프트는 별로 뭐 걱정할 필요 없지만 앞부분에 여기 플렉 버든이 많을 경우는 플렉 시프트 조심해라. 가끔 우리가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를 프레딕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경우에 자세히 보면은 프락시말에 플렉 버든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사이드 브랜치 완전히 클로즈 됩니다. 플렉 시프트와 카라니 시프트에 대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아나토미컬 컴프로마이즈, 사이드 브랜치 아나토믹 컴프로마이즈는 보이는 것보다는 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카라니 시프트 때문에. 플렉 시프트가 중요하고 카라니 시프트는 펑션 컴프로마이즈 별로 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포칼하고 이 엔지오그래피 방향으로 이그제즈레이션 되고 엘립티컬합니다. 그래서 플로어가 괜찮으면은 오스테오스테노시스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를 어떻게 막느냐? 뭐 물론 투와이어 쓰고 난 다음에 스텐트를 디스탈 베슬 사이즈에 맞게 넣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플렉 버든이 많거나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좀 언더 사이즈를 해야 되고, 소프트는 상당히 과감하게 넣어도 되지만 디스탈 메인 베슬 또는 메인 브랜치 사이즈 맞추게 넣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리와이어 하는데, EBC에서는 팟을 먼저 하고 리와이어 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저희는 이제 와이어 프롤랩스 테크닉으로 이 와이어 언더마인을 막으면서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하고 팟하는 걸 또 선호합니다. 사실 팟할 때 좀 사이드 브랜치가 좀 날아갈 좀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런 프락시멀 옵티마이제이션, 디스탈 옵티마이제이션,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이 결과에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프락시멀 옵티마이제이션은 사실 클리니컬 아웃컴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메이스나 TLR이 좀 크게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파이널 키싱 블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팟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요. 키싱을 하면은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키싱도 또 하나 이 팟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서 다시 또 다른 데이터 분수로 말씀드릴 텐데, 키싱을 한 경우에 팟의 롤은 아주 크진 않다.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나쁘진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팟을 이게 테일 시퀀셜하게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개 브랜치가 있죠. 하나, 둘, 3개, 그죠? 서클까지. 그래서 다이미터를 4개의 다이미터를 잽니다. 이 다이미터를 보고 플렉 버든을 보고 플레이딩을 하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쭉 볼론을 많이 했죠. 이거 브랜치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 디스탈에 맞춰서 스텐팅을 하고 폴백에서 하이 프레셔 블루닝, 일종의 팟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스텐트를 퍼스트 다이고널 어크로스 해가지고 넣고 풀백에서 블루닝. 메인은 사이즈가 디스크립스 크니까 숏 블론을 꺼내서 5.0 블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 된 것 같아서 사이드 브랜치 블론을 하면은 그 다음에 파이널 키싱이 원칙인데 최근 트렌드는 다시 팟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팟하고 파이널 키싱하고 상당히 리플레이스블 하거든요. 여기서 리팟, 파이널 팟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이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와이어를 하나만 썼습니다. 와이어를 하나만 쓰고 2개의 스텐트로 3번의 블론을 통해서 3개의 블론을 사용해서 4개의 팟을 한, 이런 것을 특히 넌랩트 메인에서는 아주 뭐 프릴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전적 이슈가 사실 사이드 브랜치를 어떻게 트리트할 거냐. 이 사이드 브랜치 스탠팅의 인디케이션이 노르딕은 TME0, 캡터스는 TME3 이하의 리지너럴 스턴시스 다이섹션. 그 결과로 스탠팅이 4%, 31%.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떤 경우에 사이드 브랜치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 스트래티지한 트라이를 했는데 넌 레프트 메인, 레프트 메인 나눠서 상당히 노르딕 타입과 캡터스 타입의 스트래티지를 블론 스탠팅을 했습니다. 당연히 블루닝은 뭐 70%로 25%로 차이가 많이 났고요. 두 그룹 사이에 스탠팅은 7%, 30% 상당히 노르딕 캡터스 타입의 비교인데 이 페리프로시주얼 마요네크로시스는 어그레시브 그룹이 굉장히 더 아주 유의하게 높았고요. 재미있는 부분이 1년까지는 이벤트가 타깃베이스 펠러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1년 이후에는 크게 벌어집니다. 대부분은 타깃베이스 리베스크로제이션. 그래서 사실 이 사이드 브랜치 트리트먼트는 컨서브티브한 피부하는 변이 더 낫겠다. 이것을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이드 브랜치 블루닝을 하면은 메인 스텐트가 흔히 디포메이션이 돼요. 그 디포메이션이 다 모든 경우에 다 완벽하게 재건되지는 않습니다. 파이널 키싱에 대한 뭐 연구도 굉장히 많죠, 그죠? 두 개의 RCT를 포함한 여러 개의 연구가 있는데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재밌게는 코비스 1하고 코비스 2가 결과가 서로 반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데 코비스 1은 사이드 브랜치가 작고 레프트 메인은 뺐고 코비스 2는 컨베슬 레프트 메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보면은 사이드 브랜치 이벤트는 낮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모든 이벤트의 차이는 메인 베슬에서 일어납니다. 메인 베슬이 높고 낮고 낮고 높고 이것 때문에 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왜냐? 메인 베슬의 MLD가 이 코비스 2에서는 차이가 났거든요. 키싱 발론을 했는데 메인 베슬의 다이미터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팟과 같은 역할을 하고 라지 베슬에서는 라지 발론을 사이드 브랜치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랜치가 작으면은 파이널 캐싱이 오히려 메인 베슬의 TLR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사이드 브랜치가 크면은 이 키싱 블론이 메인 베슬 스탠트 익스펜션과 같은, 그러니까 키싱할 때는 뭐 메인 브랜치도 과감하게 이제 불리니까요. 그래서 메인 베슬 스탠트 옵티마이제이션이 가장 중요한 타겟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계속 사이드 브랜치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벤트에 영향을 안 끼쳐요. 메인 베슬 스탠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중요합니다. 프로비저널 때 엘렉티브는 뭐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EBS2에서 라지 칼리버의 리정 네트가 긴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해봐도 이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뉴메리컬리는 프로비저널 더 낮고요. 며칠 전에 EBC 메인이 나왔습니다. 그 프로비저널 스텐트 대 시스테믹 투 스텐트를 비교해 보니까 역시 원이어 데스 MTLR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더 낮고 데스 TLR 더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DK 크러쉬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프로비저널이 답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베스트 투 스탠팅이 뭐냐? 사실 뭐 DK 크러쉬가 지금 뭐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에도 투 스탠 테크닉 오브 초이스로 이제 레코멘드 되고 있어요. 2B밖에 안 되긴 하지만 클래스 2B밖에 안 되고 레코멘드 되고 있긴 한데 이걸 보시면은 큘로탭, 큘로티켓 비교한 거 보면은 DK 크러쉬 3에서는 큘롯이 16.3, BBK에서는 6.7, 노르딕 3.7, 이게 같은 테크닉인데 어느 그룹이 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투스텐 테크닉, 탭 테크닉과 저 사람의 탭 테크닉은 다릅니다. 그리고 투스텐 테크닉 할 때 좀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크러쉬는 앵글이 크면은 예후가 안 좋습니다. 큘롯도 앵글이 크면은 예후가 안 좋습니다. 탭은 관계없고 DK 크러쉬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뭐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스텐트가 사이드 브랜치에서 메인으로 크로스가 될 때 흔히 가운데가 콜랩스가 돼요. 그래서 이 사이 갭이 생기거나 언더 익스펜션이 생기는데 DK 크러쉬는 블루닝을 2번 하니까 그걸 좀 많이 해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테크닉을 하든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 룰을 이해를 하면은 심플 어프로치가 usually the best solution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